부는 쓰기 위한 것이다. 베이컨의 이상국가. 유토피아 하면 토머스 모어가 생각납니다. 이상적 국가를 향한 우리들의 욕망을 주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근대의 포문을 연 프란시스 베이컨 또한 유토피아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모어와는 많이 달랐죠. 이상국가를 상상하면 떠오르는 금욕이 없었습니다. 쾌락을 적극 허용했죠. 부는 쓰기 위한 것이니까요. 베이컨의 책 새로운 아틀란티스에 묘사된 벤살렌 왕국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배불리 많이 먹어도 죄가 아니지요. 모어의 유토피아나 성경과는 다릅니다. 왜일까? 모어의 유토피아에선 누구나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일해야 하지만 베이컨의 국가는 내 휴식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채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결핍이 없지요. 결핍으로 생성된 욕망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데 욕망하는 것이 많으면 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국가의 악순환 구조죠. 따라서 결핍을 다스릴 수 있어야 고온 국가가 가능합니다. 베이컨이 풍요의 문제에 집착한 이유죠. 이른바 기쁨을 경쟁해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마르크스도 같은 이념을 품었죠. 충분히 발달한 세상에서 충만한 환희를 기쁘게 경쟁할 수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결핍 없이도 욕망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념이 수정돼야 합니다. 첫째, 노동을 재개념화해야 합니다. 노동이 곧 임노동이라는 통념을 수정해야 하죠. 밥상을 차리는 엄마의 노동, 부모를 돕는 아이의 심부름, 가족과 아름다운 주말을 보내려고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는 아빠의 노력들도 죄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노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노동을 임노동으로 압착합니다. 때문에 높은 임금이 좋은 노동이 돼 버렸죠. 이런 사회일수록 삶을 누리는 환희에 대해 윤리적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배짱이 삼아 비난받곤 하지요. 임노동자들을 자극해 재결핍된 욕망을 채우려는 수전노적 금욕주의가 일반화된 꼴입니다. 모든 노동은 숭고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재개념화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인 국가는 수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등에 대한 재개념화입니다. 기술 문명 시대의 유토피아는 원시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하향 평준화된 평등으로 모두가 신도처럼 사는 밋밋한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은 아니지요. 원시 공산사회의 평등과 기술 문명사회의 평등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시 공산사회의 평등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기술 발전사회의 평등은 평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대처럼 발전된 국가는 평등하려고 애쓸 뿐 평등의 결과를 얻기 위해 문명이 주는 혜택을 포기하는 국가가 아니지요. 불평등한 국가가 좋은 국가는 아니지만 절대 평등이 이상국가의 덕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평등의 개념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 물류와 인간을 분별하는 재개념화입니다. 세계대전 뒤 우리가 설계한 문명은 마치 전시 방어태세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물류가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원활한 물류의 이동이 전쟁의 승리를 답보했기 때문입니다. 물류처럼 인간을 다루는 국가에선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삶이 점점 더 즉각적으로 변하게 되지요. 인간은 물류가 아닙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기술 발전 속에서 풍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방향을 상실한 경제 성장은 나쁜 국가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술이 주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끝없이 성장을 탐하는 사회의 이상향은 오직 속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목적이 향유가 아니라 더 많은 부의 축적이 돼버린 것이죠. 속도는 배타적입니다. 그 최종 결론은 소멸이죠. 가속할 수 없을 때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현대의 국지전들은 이 속도의 세계가 생산한 과잉 소비 시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지독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우리는 향유할 줄 모르는 신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권위가 명령한 명품을 탐하거나 혹은 모든 향유에 거부감을 느끼는 금욕적인 배타적 인성이 돼가고 있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의 철학을 빗대자면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짜를 믿는 태도지요. 인간적 삶이 아니라 물리적 죽음을 숭배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경향이 핵심입니다. 경향은 무리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 경향을 복구시키는 행위가 정치입니다. 경제가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방향을 세우고 경제는 받쳐줘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까? 우선 우리 안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 우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상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이죠. 이 4가지 우상은 개인을 기준점으로 안과 밖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안의 기준부터 살핍니다. 생각과 분별력이 개인 안에 머물면 종족 우상과 동굴 우상에 갇히죠. 이 두 우상은 인간을 유아적인 수준에 빠지게 합니다. 종족 우상을 베이컨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을 보는 인간에 비유했죠. 왜곡된 표상을 믿는 경향입니다. 객관이 소거돼 주관적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수준이죠. 닫힌 경향이라
것이라 정의해 봅니다. 두 번째, 동굴 우상에 빠진 인간은 제한된 범위에 갇혀 삽니다.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감금하며 사는 경향까지 있지요. 빛에 무력하기 때문에 외부가 없습니다. 오타쿠들이 그 예시죠. 그들은 외부를 두려워합니다. 빛 없는 공간에 익숙해지는 경향이죠. 반면 개인이 밖에만 머물려는 경향이 높을 때 발생하는 우상은 시장과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 두 우상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향을 주저하지요. 세 번째 우상인 시장의 우상은 그릇된 언어 사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스펙타클적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지요. 환상적 기호를 맹목적으로 믿고 개인의 자리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지식 엘리트 계층이 대표 모델이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무리들이 이에 속합니다. 네 번째, 극장의 우상은 잘못 배운 자들의 우상입니다. 연극이 실제 역사로부터 이끌어내는 진실한 이야기보다 더 진짜 같고 더 우아하고 더 신나는 것처럼 기존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경향이죠. 자칭 꼰대들이라 칭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죄다 바보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지요. 그리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향끼리 동질성을 느껴 뭉쳐있기에 우상 숭배를 끊기가 곤란한 것이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깨닫는 바가 적습니다. 차이와 타자성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우상 숭배의 오류는 지성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개인 안에 머문 유아로는 지성 자체를 모르는 무지랭이고 개인 밖에 머문 신비로는 오성을 무시하는 폭력배죠. 유아로는 인간을 사물화시켜 이해하려는 상승의 지적 욕망에 무능하고 신비로는 사물화시키려는 지식의 단계를 낮은 높이의 의식이라 무시하는 꼴입니다. 베이컨의 주장을 압축하는 신기관의 제95번 명제를 예시해보죠.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한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했거나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다.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론자들은 거미처럼 자기 속을 풀어서 집을 짓는다. 오송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을 원활히 신진대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상을 믿는 바보가 되고 국가는 힘센 바보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좋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상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베이컨의 우상 비판은 기술 발전 사회가 빠질 수 있는 종교성을 견제하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을 보태며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이익을 가져오는 수익 실험보다는 빛을 가져오는 계명 실험에 지중해야 한다. 베이컨이 주장하는 참된 철학은 정신의 힘에만 기댈 것도 아니요 기계적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 기억 속에 비축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일 수 있어야 우리들의 노동으로 생산한 부는 만인을 위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신진대사에 탈이 없는 일상이 되길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